간단히 보시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태양으로부터 비롯됐죠. 우리의 모든 에너지, 모든 존재가 태양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하필이면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지구는 딱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적당하게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온도차가 생기고 수증기가 생기고 바닷물이 생기고 대기가 흐르고 또 식물이 태어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또 이제 산소가 이제 증가를 하고 생명도 탄생을 했죠.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이런 에너지가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날아가는 게 있고 지구성이 머무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공기가 비닐하우스 조금씩 두꺼워지면서 갇혀있는, 반사가 안 되고 머물러 있는 에너지가 조금씩 많아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온난화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나쁜 건 아니에요. 꼭 있어야 돼요. 금성이나 화성은 대기층이 약하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작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지구처럼 일정하게 온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 온실효과는 다 필요한데 이게 평균을 넘어서 올라가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영화들 투모로우 아시나요? 예, 그렇죠. 북미가 갑자기 꽁꽁 얼었는데 제일 큰 원인은 바닷물에 해류의 흐름이 바뀌는 거였어요. 이건 설국열차입니다. 프랑스 만화가 원작이거든요. 설국열차도 이렇게 갑자기 기후가 컨트롤이 안 돼서 이제 지구 전체가 갑자기 빙하 상태가 됐죠. 그런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후라는 건 일종의 평형 상태거든요. 근데 그 평형 상태는 왜 가능하냐 하면은 비열이 1인 물질이잖아요. 가장 천천히 식고 가장 천천히 데워지죠. 바닷물이 엄청난 양인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데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지구가 갑자기 빙하 상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바닷물의 온도가 1도, 2도 변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션이라는 영화죠. 또 지구가 기후변화 때문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화성으로 가서 감자를 키워보는 거죠.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이것도 기후 위기 때문에 태양계는 너무 행성들이 뻔하니까 다른 은하계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북미, 지구, 태양계, 은하계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커져갑니다. 기후변화를 모티브로 하는데. 그런데 기후변화, 온난화는 처음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빙하기, 간빙기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몇만 년을 주기로 해서 8도 정도도 변했습니다. 이렇게. 야, 근데 뭐 1도 1.5도 갖고 저 강산은 저렇게 난리를 치냐 볼 수 있겠죠. 몇만 년 동안 1, 2도 또는 2, 3도가 변한 거는 괜찮아요. 인간도 그렇고 생물도 적응을 합니다. 그러나 100년, 150년 동안 1도가 변한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은 못 느끼지만 이 생태계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죠. 이 10만 년 전쯤에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났거든요. 현생 인류는 우리랑 똑같아요. 두개골 용접도 같고 손발 구조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생 인류는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하잖아요. 동물에서 살면서 수렵 채집생활을 했는데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후가 안 좋았던 빙하기, 간빙기 이러니까 달리 살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12,000년 전쯤부터 지구가 이렇게 정온화가 됐습니다. 따뜻하게 유지가 되면서 대륙빙하가 다 녹았죠.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동시에 삼각주가 생겨난 거예요. 강하고만.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됐죠. 비옥한 땅에서. 교과서 가르친 내용이 좀 달라졌는데 제가 학생 시절 때는 지금의 지질세를 신생대 재석의 충격세라고 배웠거든요.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슨 뜻이냐면 신생대의 마지막 네 번째 시기의 이름이 충격세, 충격 평야가 펼쳐져서 인간이 농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질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신생대 재석의 충격세.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현생 인류가 여러 대륙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 온난화가 좋은데 문제는 슬금슬금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가도 북미 전쟁 때부터 슬금슬금 올라갔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봐도 확실히 이때가 아마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겠죠. 더 옛날부터 봤더니 더 특이한 건 CO2 농도와 대기 평균 기온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고서 이건 뭔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관련이 있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pp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산업혁명 시작할 때의 대기중 CO2 농도가 260ppm이었는데 지금 405ppm. 무슨 뜻이냐면은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260개였다가 405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00 몇십 개 정도 농도가 늘어난 게 1도로 올린 겁니다. 와, 그러면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게 몇 도가 더 오른다는 거야?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그래서 이대로 계속 될 경우에는 세기 말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온도가 1.5도가 아니라 4도 이상도 오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신생대 재생의 충격세 얘기를 했잖아요. 지질 시대는 생물 종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따서 명칭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석탄기, 고생대 석탄기는 석탄이 만들어져서 석탄기. 그때 양지 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석탄 소유가 되는 시기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쥐라기는 이때 지층이 프랑스, 스위스 쪽의 쥐라 산맥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쥐라기. 백악기는 하얀 분필이라는 뜻인데, 이때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그 충격으로 공룡이 멸종을 했다고 하죠. 이때의 지층을 보면은 이 화산재가 하얗게 쌓여서 하얀 분필층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백악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격세라고 했는데, 충격세 또는 현세, 홀로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큰 고생대, 중생대가 바뀔 때마다 생물 중에 95% 정도 멸종을 했고, 그때마다 평균 기온이 2도 안팎으로 급변을 한 겁니다. 급변이라고 하지만 하루에 변한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2도가 변하면 멸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질학자들이, 많은 지질학자들이 지금은 신생대 재생의 충격세, 현세라고 부르는 건 부족해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인류세야, 세력 이름이 아닙니다. 인류의 질시대다.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인류세가 1945년 7월 16일에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지질시대가 어떤 날에 시작될 수 있을까 이상하시죠? 지질학자들이 나중에 지층을 조사를 해보면 이 1945년부터 지층에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원소가 발견될 거라는 거예요. 자연 핵분열에서 안 생기고 인위적인 핵분열에서만 생기는 방사성 동위원소거든요. 인간이 새로운 원소를 지층에 심어둔 겁니다. 또 하나 인류세의 나중의 흔적은 플라스틱이 되겠죠. 몇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 고분적 화학물. 한반도 쪽을 집중 조사를 하는 후대 지질학자는 닭뼈가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는 걸 보고 놀랐답니다. 인간은 지금도 매년 몇백 종의 동식물을 멸종시키고 있죠. 그러나 특정한 종은 엄청 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감자, 옥수수, 바나나 이런 거는 세계 몇백 종 있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몇 종만 키우죠. 놀라운 수치를 제가 준비한 게 퀴즈인데 퀴즈로 내볼게요. 지구상의 전체 포유류의 총 무게 중에 인간이 차지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랑 눈 안 맞추니 파란 옷 입은 인간 전체 포유류의 무게 중에 인간의 무게가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60%? 10%? 60%? 10%? 보통 5에서 10% 정도 예상하시더라고요. 지구상의 인류가 55억 명 정도 되나요? 77억 명. 포유류 중에 인간의 무게가 36%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르는 가축의 무게가 60%예요. 그럼 나머지 몇 프로 남죠? 4%.
4%가 기린, 코끼리, 사자, 쪽제비, 원숭이 다 합쳐서 4%.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지구상의 생물 종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지질시대가 아닐 수가 없죠. 이거는 정말 뼈도 박도 못하게 새로운 지질시대고 인류가 만들어온 지질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질학자들이 더 나아가서 하는 얘기가 이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초래한 온실가스 농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일 거다. 그 기후변화가 다시 한번 멸종을 불러올 수 있다. 이제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기후변화로 6번째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인간도 영향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인류세라는 건 그래서 지질학자들, 기후학자들이 이제 공인하는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빙하기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해서 지구는 시계 축처럼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이런 어떤 피드백, 탄력성이 있는데 1.5도 티핑 포인트 넘어서면은 들어오질 못하고 핫하우스, 뜨거운 온실 지구로 굴러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온실가스만 작용, CO2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기후학자들의 모델링에 없었던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남극하고 북극이 얼음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 얼음이 그전까지는 이 거울처럼 태양 에너지를 반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두운 바다로 그 자리가 변하면 오히려 열을 흡수하겠죠. 또 하나는 시베리아 이 빙하 안에는 엄청난 그 식물의 사체가 있습니다. 썩자처럼 쌓여 있는데 이 이제 동토층이 원래 영구 동토층, 영원히 안 녹아서 영구 동토층인데 이게 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체들이 드러나면서 썩습니다. 그럼 메탄이 방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메탄은 CO2에 비해서 온실효과를 28배 정도 더 일으킨다고 합니다. 훨씬 더 이게 가속화 되겠죠. 얕은 바다에는 메탄 하이드레이드도 이게 끌어넘치면 대기중으로 방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닷물에도 엄청난 양의 CO2가 용해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탄산음료를 얼음잔에 먹다가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탄산이 급격히 이제 풀려나요. 김 빠진 사이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닷물 온도가 조금씩 오르다가 일정한 걸 넘어가면은 그 CO2도 풀려나요. 그러면은 단순히 인간이 축적한 CO2 농도에 추가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기후학자들의 모델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1.5도 이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엄청난 어느 정도의 온도 상승과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티핑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태양에서 모든 에너지가 오는데 온실 효과 때문에 가둬져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구는 물과 바람과 비와 여러 가지 작용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평형 상태라고 하는 기후를 갖게 됩니다. 그 기상학자 조촌호 선생님이 자주 쓰는 비유가 날씨는 사람으로 치면은 기분이라고 한다면은 기후는 천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라는 거는 시제각각 변하죠. 그리고 내 친구가 기분이 나빠해도 별로 걱정 안 해요. 뭔 일이 있나 보다. 저렇게 좋아지겠지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 우리 걱정하죠. 정말 큰 일이 있거나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을 일이 생기거나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의 날씨가 축적을 해서 어떻게 평형 상태 패턴을 만드는 게 기후력이죠. 열대기후, 온대기후, 아열대기후, 사바나기후, 툰드라기후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게 평형 상태가 허물어지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게 이제 기후 변화인 것이고, 사실 온실가스만 갖고 얘기하면 CO2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CO2가 56% 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탄소 C니까 태워서 오트랑 결합하면 CO2가 되는 것이고, 그냥 비중만 많을 게 아니라 또 CO2가 중요한 이유는 CO2는 대기중으로 배출이 되면 100년 이상 머무르면서 계속 온실효과를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온실 효과는 사실 100년 전부터 배출된 CO2가 작용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CO2는 앞으로
앞으로 100년 이상 또 계속 작용하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CO2가 굉장히 화석 연료와 관련 때문에도 중요하고 그 장기적인 영향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메탄이나 N2, 질소 이런 것들은 농업 쪽에서 주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가축, 특히 이 되새김질하는 소 같은 이 가축에서 방귀나 트림에서 나옵니다. 아까 그 지구상의 포유류의 36%가 인간의 무게고 60%가 가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가 지구상에 몇 마리 있는지 아시나요? 15억 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소가 배출하는 이 메탄이 전체 메탄 배출량의 한 16%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둘째로 먹기 전에 소는 있는 거니까 소를 얼만큼 적게 키우느냐가 사실은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N2는 그 질소 비율, 그래갖고 농업휴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불소개는 이 에어컨, 냉장고, 냉매 아니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데 양은 적지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건 CO2의 9,000배 정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면 잘 모아갖고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문별로 보면은 국내는 전력열, 결국은 이것도 다 석탄화력 발전 수치로 나오겠죠. 산업공동, 수송, 건물, 산업공동, 농업 이렇게 나오는데 농업은 사실 이게 되게 과소평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업에서도 전력열 쓰고 뭐 수송, 자동차 쓰고 이게 다른 부문으로 지금 잡혀요. 또 하나는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농업에서 배출되는 게 우리나라 안 잡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먹거리나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가 이거예요. 그 석탄화력 발전소가 제일 문제가 그거 없애면 그거 3분의 1 정도입니다. 농업 먹거리가 3분의 1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태양광하고 풍력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 나라별로 책임을 보면 자,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2010년대 지금도 별로 안 달라요. 1등 중국, 2등 미국, 유럽연합 여러 나라고요.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이 온실가스 그 화석연료 연소 기준으로 7위 내지 6위입니다. 쭉 보시면은 저는 이 순위를 처음 볼 때마다 이건 올림픽 금메달 순위랑 거의 같은 데라 생각을 했어요. 인도 빼고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림픽 금메달은 라면 끓여면 그 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온실가를 일으키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 할 때 뭐 금메달 많이 따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만큼 지구를 온난화시켰어요라고 사실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급 배출량이라 산업혁명의 누적 배출량으로도 16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더 이상 무슨 우리는 뭐 선진국이 아니에요, 다배출국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진국이 이제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이거 감당해야 되는 게 약속이죠. 그리고 용어를 두 가지 티핑 포인트랑 탄소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티핑 포인트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탄소 예산은 내 지갑, 탄소 지갑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대 도달할 때까지 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 탄소의 양. 근데 내가 내 지갑 크기가 이만한데 이만큼 이미 배출했다 그러면 요만큼이 남은 거예요. 이게 탄소 예산. 그래서 결국 배출하는 총량이 정해져 있죠. 90년 기준으로 한 600기가톤 정도. 지금 이미 이만큼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처럼 계속 배출을 하면 50% 확률로 9점 몇 년이 지나면은 1.5도를 넘어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8.5년도 안 남았다, 8년 반도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8년 반 안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적어도 의미 있게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은 1.5도는 거의 뭐 분명히 티핑포인트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온실 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감축과 적응, 완화와 적응.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게 감축 또는 완화고요. 이미 예상되는 또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게 적응입니다. 그러니까 적응에는 뭐 폭염 쉼터를 만드는 것부터 뭐 사회보험 제도를 만든다든지 뭐 교육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적응 활동이겠죠.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과학 기술 뭔가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다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연구도 물론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행기에서 뭐 이렇게 은이나 화합물을 뿌려서 태양빛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광합성을 하는 인공나무, 그 다음에 인공위성에 큰 거울을 달아서 쏘아 올려서 태양 가까이 가서 직접 빛을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CCS라고 하는데요, 탄소 포집 저장. 화석 그 석탄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이제 CO2가 나오면은 그거를 포집을 해서 응축을 해서 저 깊은 바다나 동굴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CO2가 계속 나와도 대기 중으로 배출이 안 되고 격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렇던가요? 이 모든 개념들은, 모든 이런 기술들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론 속에서 또는 실험실 안에서는 일정하게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업적인 규모로 실용화가 언제 될 수 있을지, 얼마큼 비용이 들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가 모르죠.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듭니다. CC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포집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저장을 하는 동안 노출이 되면 이거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기대를 걸고 있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화석연료 연소와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구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접근법도 있습니다. 플랜 드로우다운이라는 건데요. 드로우다운이 뭐냐면은 CO2 배출이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드로우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우다운으로 가기 위한, 빨리 드로우다운을 이루기 위한 플랜이 플랜 드로우다운, 프로젝트 드로우다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 경제학자들,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100가지, 실제로 아직 개발이 미진한 거 20가지 빼고 80가지를 가지고 얼만큼 CO2를 감축할 수 있고 얼만큼 비용이 들고 얼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순위를 매겼어요. 했더니 1위가 냉매 관리입니다. 양은 작아도 이 온실가스 9,000배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2위가 풍력터빈, 육상 풍력 발전. 보시면 상위 25위 안에서 에너지 관련된 사람이 별로 안 많습니다. 뭐 옥상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핵발전도 있고 이런데 우리 보통 태양광 풍력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좀 많지 않아요. 의외로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가 3위입니다. 그 다음에 채식위주 식단이 4위예요. 채식위주는 오히려 이해 가시죠. 제가 아까 이 육상 포유를 위해 가축의 비중, 특히 소의 메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잠깐 남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의 유통망에도 못 들어가고 산지 폐기되는 식재료가 30% 가까이 된다고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크기가 고르지 않은 감자, 오생이노, 호박, 가시 이런 것들이 다 산지 폐기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키우는 동안 화석연료로 썼죠. 그리고 산지에 폐기되면 또 썩으면서 메탄을 방출합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우리의 그 산업화된 유통 구조는 인큐 호박처럼 예쁜 게 아니면은 슈퍼에서 구경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산지에서는 그 백종원의 만남의 광장 이런 거 보면은 너무 크고 예쁜 귤은 그 상품이 안 돼갖고 그냥 안 되고 너무 큰 가지도 안 팔리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농민들이 집에서 먹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눠줘서 끝이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유통망 내지는 우리의 어떤 이 소비 패턴의 문제 때문에 이만큼이 그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는데 이만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더 신기한 건 유기 여학생 교육, 7위 가족 교육. 왜 남학생 교육은 아니고 여학생 교육이에요? 남학생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 지구상의 포유류 중에 36%의 무게가 인간인데 그럼 인간의 숫자와 온실가스가 무관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인간이 수가 많을수록 산업활동을 많이 하고 자동차를 많이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인구 수를 일부러 확 줄일 수도 없는 거죠. 어떤 나라를 뭐 대량 학살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강제 불임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고통받는 나라들은 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제3세계 나라들이죠. 근데 이런 나라들의 여학생 교육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다 까먹었지만 한국도 4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집에 못 살아도 남학생 교육 시켰어요. 그죠? 대학까지 억지로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죠. 여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소녀 교육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더 갖게 되고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건강하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인구도 줄이고 어떤 경제적인 조건도 향상되고 기후 위기에도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 교육과 가족 교육을 결합하면 실제로 이만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잘 못 느끼겠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그 먹거리랑 토지용과 관련된 것도 실제로 훨씬 많습니다. 그 핵발전만 잠깐 말씀드리면 핵발전은 발전 중에는 온실가스가 배출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유일하게 점점점 비싸지는 발전원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비용이 유일하게 늘어나는 발전원이에요. 왜냐하면은 더 많은 가중 방호 장치, 더 많은 모니터링 장치, 더 많은 비상기들 발전기, 더 높은 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 단가 자체가 올라가죠. 그러나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무지 비싸다고 했는데 정말 상점벌케가 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건설 단가 자체가 이제 핵발전이 더 비싸졌습니다. 게다가 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시 대처 비용까지 하면은 비용도 별로, 사람들의 수용성도 낮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데모를 안 할 리가 없고 그래서 이 플랜 드로다운에서도 수치적으로는 핵발전이 22로 나오지만은 후에 막심한 해결책이다. 권하기는 어려운 해결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2017년에 나온 자료거든요. 올해 2월에 이거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더 새로운 최신 수제로 투입해서 해봤더니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와 풍력 터빈이 1, 2위가 됐어요. 그리고 핵발전이 50위 밖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점점 형편은 벌어지겠죠. 자, 여기서 기질이 한번 주실까요? 제가 약간 졸리기 때문에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기후변화는 불확실하다. 저 강사는 되게 웃긴 인간이에요. 이제까지 기후변화는 반드시 오고 있고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거고 막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와서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큼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해서 태우면은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올라갈 거다. 매우 확실하죠. 그런데 CO2 농도가 405 ppm, 410, 420, 440 ppm 됐을 때 정확히 1.5도일지 1.7도인지 2도일지 상승할지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메탄이랄지 저 CO2 자체의 어떤 대기 중의 농도 변화랄지 여러 가지 모델링이 없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확실하게 50% 확률로 66% 확률로 확률적으로 확실하게 몇 도 사이에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도, 2도, 2.5도가 상승했을 때 얼마큼 해수면이 올라가고 바람이 변할지도 불확실해요.
어떤 지리적인, 물리적인 그 성에서도 다르겠죠.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얼만큼 그 사람들을 죽게 하거나 사회 갈등을 더 일으키거나 정치를 혼란하게 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확실하고요. 경향적으로도 확실하죠. 아무 대응을 안 했을 경우에 가장 나쁜 결과가 도래할 것도 확실합니다. 문제는 대응 정책의 효과도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만큼 태양광하고 풍력을 몇 기가와트 설치했을 때 정확히 온실가스를 몇 ppm 줄이고 몇 도를 줄일 수 있을까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반대 많은 풍력 터빈을 그나마 해도 효과가 불확실하다. 안 하는 것도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사회보험을 하거나 이 빈민 기후 취약계층한테 보호를 했을 때 얼마큼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더 문제는 이런 정책을 완화와 적응 정책을 했을 때 효과가 10년, 20년, 30년 뒤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효과도 그 정도 나타나고 온도 상승도 10년, 20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지금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안 그러겠습니까? 그 임기 열심히 일할 4, 5년 동안 효과가 나야지 뭐 내가 그 유권자들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라고 사실 다음에 또 제사시켜줘라고 얘기할 적도 있는데 20년, 30년대 효과가 날 불확실한 효과를 가지고선 지금 당장 막대한 재원을 뭐 국방비나 뭐 여기서 일도 돌리자 기후위기 대응에 돌리자 그러면은 동료 의원들 자체가 저 사람 참 바보 같은 의원인데 그런 소리 들을 공산이 큽니다 사실. 그리고 언론도 이런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얘기를 하기 싫어요. 누구랑 머리끄댕이 자꾸 싸울 때더라. 누구랑 스캔들이 났대더라. 이런 거는 이제 기사거리 하기 쉽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불확실하고요. 우리 10년, 20년도에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손석희 뉴스룸에서도 한 발 더 들어가기가 어려웠고요. 몇 발 더 들어가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후 변화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속성이 있고 대응이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수단을 가장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숙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강조를 하는 사람들을 기후 회의론자, 기후 부정론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후 위기와 대응을 갖고 심야 토론, 끝장 토론을 한다. 그럼 기후 과학자 또는 기후 변화 대응을 지지하는 시민 활동가들이 4명 나오고 기후 회의론자들이 1명 패널로 나왔다 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기후 회의론자들이 한 말씀만 히말라야 빙하가 뭐 줄지 않았던 해도 있던데요. 데이터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던데요. 태양광 한다고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다던데요. 라는 얘기를 한마디씩만 하면은 엉망이 됩니다. 이 토론은. 그럼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확실한 게 아니네. 과학적으로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은 거네. 근데 우리가 이 돈을 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심지어 어차피 인간은 안 했어. 아무 해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열심히 잘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유럽의 나라들. 어떤 차이냐? 9시 뉴스의 기후변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헤드라인에 나옵니다. 국회에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관련 법을 만들고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기후변화에 의미있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후 대응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회의적으로 느낀 사람 사이에는 평행선이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은 이런 트위터 무지 좋아하잖아요. 야, 올 겨울 미국 이렇게 추웠는데 지구온난화 그거 어디서 좀 갖고 와봐라. 나 이거 좀 써서 따뜻하겠다.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는 과학의 문제이지만 정착의 문제, 심리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 행동에 나서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런 행동가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얘기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모델링을 계산하는 동안 우리는 기후변화 현상들을 이미 수없이 겪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더 녹았고요.
페일 폭풍이 많아지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또 어디는 강우이 많아지고 또 병원균도 많아지고 아까 제가 인터스텔라 말씀드렸잖아요. 인터스텔라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후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오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 같아요. 설국열차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문득문득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평선 끝없이 옥수수밭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북미에서 가뭄하고 병충해 때문에 더 이상 밀을 재배를 못하고 옥수수로 죽을 바뀐 거죠. 이 인터스텔라 앞부분에 야구를 하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경기입니다. 뉴욕 양키즈 게임인데 이 동네 야구장 같잖아요. 근데 모래 폭풍이 갑자기 불어와서 경기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기후 변화의 일상 또는 비일상의 일상화입니다. 야외 스포츠는 물론이고 모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개학인데 개학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슈퍼에 가면 언제나 라면하고 밀가루와 휴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제법 있는 거예요. 남태평양 섬나라랄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변홍사를 주로 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기후가 바뀌어갖고 모든 게 이제 마비되거나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남태평양 투발루라는 섬나라는 해수면이 쭉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흙푸대를 처마에 매달아서 거기서 상추 같은 걸 키우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중위도 지방까지 본격적으로 문득문득 겪게 되는 게 이게 기후 변화입니다. 이 투발루입니다. 산호초에 있는 나라. 해수면이 상승하니까는 바닷물 속에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죠. 아시아, 아프리카에 끝없이. 시리아 난민도 사실 기후 난민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밀이 흉작이 들었고 밀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는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고 종족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못 살겠으니까는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이제 탈출을 했죠. 그거를 그럼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이제 막 득세하면서 그 인종주의가 올라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후위기 워낙 심각해지니까 또 녹색당이 또 이제 득표가 올라가고 양극화에서 일어나는. 아까 그 투발로 더 이상 그래갖고 이제 국가 포기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국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니까는 제일 가까운 나라인 뉴질랜드에서 40세 이하의 노동력 있는 남성만 난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뉴질랜드도 자선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도 이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한반도는 이미 전 세계가 1도 상승했을 때 1.4도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애국가 가사도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2절 첫 부분 어떻게 됩니까?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리다. 남산은 이제 참나무, 도토리나무 수종으로 다 바뀔 거거든요. 소나무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아열대 기후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이 한 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열대 기후. 겨울이 얼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짧아요. 뭐 장마도 우리가 겪었지만.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사과의 최적 재배기를 대구로 안 배우셨나요? 대구죠, 대구. 근데 지금 위도상으로 강원도 홍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해안, 고흥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키위도 옛날 말이고 이제 애플망고, 한라봉 이런 거 재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렴한 국내산 열대 과일을 동네 슈퍼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너무 좋은가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망고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쌀, 이런 주곡, 그다음에 주요 작물, 우리가 먹던 작물과 과일이 분리해지는 경우도 생겨나기도 하고 어종의 변화는 더욱 지금 더 심합니다. 뭐 명태가 안 잡힌 지 오래됐고 청어, 전어, 오징어 이런 게 지금 동서해가지고 섞여버려요. 겨울에 이 제주도 모슬포에서 대방어 축제를 하거든요. 방어. 근데 이 축제 시즌에 이 모슬포 앞보다 이쪽 그
포항 앞쪽에서 방어가 요즘 더 많이 잡히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도 문제죠. 그리고 지리산하고 저 덕유산, 한라산 꼭대기에 구상나무 군락이 있거든요. 천연기념물이. 근데 이게 하얗게 말라지고 있어요. 겨울이 따뜻해서 눈이 별로 안 남아있고 그럼 이렇게 싹이 나야 될 봄에 수분이 부족해요. 말라 죽는 거면서. 이미 한국 기후 위기 멸종 종이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등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미세먼지 중국발 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 발생원은 중국도 있고 국내도 있습니다. 2차 발생원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발생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은 자기가 괴로워서라도 미세먼지 줄입니다. 엄청 나무 심고 공장에 그 저감장치 하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발은 많이 줄었는데 왜 우리가 미세먼지를 많이 느끼냐? 바람이 덜 불기 때문이거든요.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게 많아져서 고농도 미세먼지 날짜가 많아진 거죠. 근데 그것도 뭐냐면은 성층권과 지상 사이에 온도 차이가 줄어들어서 온난화 때문에 공기가 안 빠지는 날이 많아지는 거죠. 이거 다 기후변화가 뿌리가 같습니다. 데프리카에 이은 광프리카. 이거 어딥니까? 광주. 대구가 아프리카라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는 광프리카란 말이 나왔고 오늘 같은 올 여름이 막바지 더위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근데 광프리카라고 할 정도로 또 단지 우리도 농업뿐만 아니라 어떤 지형 도시 분지냐 또는 이 고층 건물 열섬화 에어컨 많이 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기후 위기를 체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유럽은 42도 폭염 계속되고 호주 산불, 남극이 섭씨 20도까지 올라갔어요. 바이러스는 뒤 좀 따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가 되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안 나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과학자들이 보고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논의를 해서 19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고 2도 이상 상승하려면 인류 전체가 위험하고 그래서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선진국 중심으로 약속하자. 이게 교토 의정서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튼 유엔 국제 기구가 기후변화 대응의 체제를 처음 마련한 거예요. 이때가 내일은 늦으리 콘서트 했을 때는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차곡차곡 했으면 됐는데 딱 교토의정서가 발표되자마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부시 대통령 트럼프랑 마찬가지로 기후 회의론자죠. 그래서 미국은 교토의정서 안 할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캐나다나 일본이나 이런 데도 우리도 부담돼서 하기 싫었는데 하지 말까 이렇게 나오니까는 유럽 연합 나라들만 애가 달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봤더니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유럽의 교토정서에 가입한 나라가 배출하는 거는 15%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빵꾸가 크죠. 제일 배출국인 미국도 안 들어갔어요. 제일 배출국인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어서 의무감축국이 아니에요. 너무 교토의정서 체제는 구멍이 많았죠.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기후체제를 만들자 해갖고 논의를 해갖고 나온 게 2015년에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은 의무 감축이고 나머지 나라는 자율 감축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나라가 많으니까 이 196개국 모두가 자기는 얼마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 약속을 써내게 했어요. 자기가 써낸 약속이니까 지키겠지. 그걸 모아갖고서 이제 그 감축 방안을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감축 목표를 다 더해서 계산해봤더니 1.5도는커녕 2.6도에서 3.2도 상승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특히 도시 넘어가죠. 그나마 각국이 써낸 약속을 지켰을 경우에 아마도 한국처럼 못 지킨 나라가 많아지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구멍은 이겁니다. 이 감축 목표를 약속한 거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는 욕을 먹습니다. 그 말은 욕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 제재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비난만 사지 아무런 어떤 법적인 관계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5년마다 점검을 하고 호텔 금지 몇 가지 정도의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잖아요. 트럼프도 우리 파리 협정 안 했지 나왔어. 근데 파리 협정은 그냥 쉽게 탈퇴가 되는 게 아니라 4년이 걸려요. 그래갖고 올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정말 미국은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할 것이고 트럼프가 낙선을 하면 파리 협정으로 미국은 복귀라는 큰 사실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뭐냐 하면 자 2도로도 안 된다. 1.5도가 티핑 포인트이기 때문에 1.5도의 영향과 방법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특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자 우리가 티핑 포인트를 안 넘어서려면 온도 상승 이 두 그래프를 합친 게 이겁니다. 온도 상승은 이게 오늘인데 1.6도까지 상승하다가 끌어내려야 되고 그러려면 온실가스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급격히 줄이기 시작해서 2050년쯤에는 제로 배출 화석 연료로 인한 배출이 제로가 돼요. 그러려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쓰는 거를 안 써야 되고 대부분 전기화해야 되고 전기화도 대부분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모자르면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효율화하면서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중간 목표로 2030년, 10년 뒤까지 45% 정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려면은 매년 세계적으로 7, 8% 정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이렇게 쭉쭉 늘려온 거를 줄여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갖고 진짜 9시 뉴스하고 국회 청와대가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자, 한국이 파리 협정 때 국제사회에 제출했던 약속입니다. 녹색처럼 올라가는 예상 대비 파란색처럼 줄이겠다. 증가 예상 대비 37% 줄이겠다. 실제로 별로 줄인 게 아니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서 5% 정도 줄이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실제로 배출량은 빨간색입니다.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2%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녹색 성장한다고 국제사회에서 되게 박수 받았어요. 와 한국은 선진국 의무 감축국도 아닌데 뭐 중진국,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 얼리 무버 한다. 그래갖고서 막 그냥 녹색 성장한다 그러니까는 박수 받았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는 실제로 한국은 재생에너지는 거의 안 늘어나고 4대강 사업을 했네, 온실가스 배출 늘었네. 이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기후 악당 국가 점찍었습니다. 계산해봤더니 한국처럼 하면은 4도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1.5도는 고사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국제사회 의무를 다 하려면은 이렇게 가거나 이제까지 배출량까지 있어서는 이렇게 급격히 줄여야 되는데 지금도 매년 2%씩 늘고 있거든요. 근데 매년 7, 8%를 줄여야 된다.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해에 14%가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짐작이 안 되는 IMF 구제금융 때 IMF 구제금융 때 14%가 줄었는데 그 1998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1%였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자살을 하고 실업자들이 생기고 조개구이 열었다가 망하고 퇴직금 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을 때 14%가 줄었어요. 그 절반 정도의 어떤 고통과 희생을 우리가 그런 10년 동안 겪어야 되나?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희생을 줄이거나 피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정말 비상한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하면서 탈원전, 탈석탄 이렇게 주요 에너지 정책을 천명했는데 아쉬움이 사실 많습니다. 탈원전에서 무슨 난리가 막 그냥 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당분간 원전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신고리 오리고기까지 지어지면은 2080년대까지 원전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느린 탈원전인데 과도하게 정쟁화되어 있는 게 있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노후 발전소를 조기 폐쇄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도 8개 정도 신규 발전소를 추진합니다. 그럼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조차도 늘고 있어요. 늘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탈원전 탈석탄을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그냥 정부의 이 부진함을 만회할 정도가 지금 못 되는 거죠.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온실가스 배출이 상위 25개 기업, 실제로 상위 10개 기업이 포스코를 포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금 진지하고 지금 지구를 걱정하는 분들에서 보시면 텀블러도 많이 갖고 오셨고 지금 일회용 페트병 썼다고 지금 주최측에서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굉장히 소중합니다만 이 작은 실천만 모여서는 미미합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세를 줄이기엔 너무 미미해요. 이 작은 실천이 큰 실천으로 연결되고 제도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해서 배출량 정도를 바꿀 정도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기업들의 배출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줄이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자, 10개 기업이 우리나라 배출의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금연을 설득해서 포스코가 이등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 성장 기본법도 있고 국공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있고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못하고 있거든요. 빵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도 많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환경부가 수립돼요. 예산계획은 기재부가 하죠. 재생에너지나 석탄화력은 산업부가 하죠. 그 다음에 UN 그 총회 대응은 외교부가 하죠. 다 따로따로입니다. 청와대 관련신 공무원 국회 모두가 배출을 무관심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주에 김병완 선생님 지역 그린 뉴딜에 대해 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국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거꾸로 지역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거나 지역민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지역만 움직이면 절대로 안 돼요. 특히 한국처럼 대통령 중심제고 중앙 집권이 강한 나라에서는 중앙 정부 그 다음에 중앙 부처로 움직이게 하지 않아서 사실 안 됩니다. 자, 툰베리 이제 우리의 행동 얘기를 좀 볼게요. 툰베리가 스웨덴 소녀죠. 이 기후를 위한 학교 결석, 학교 포괄 이런 뜻인데, 툰베리가 그 야스퍼거 신드롬이라는 병이라기보다 특징이죠. 옛날에는 자폐증으로도 분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관심이 가진 주제를 굉장히 깊이 파고들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들이 듣든 말든 자기가 계속 이제 하려는 그런 습성입니다. 그 특징이죠, 특징. 그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옛날 그 광부들이 그 유독가스를 그 감지하려고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인류한테 이런 카나리아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툰베리가 어느 날 생각을 했죠. 아,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 읽은 것, 들은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기후위기가 굉장히 크게 닥쳐오고 있고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에서도 정말 별로 안 남아있고 1.5도 이상 티핑팅을 넘어가면은 우리의 미래는 어른들이 살던 시대와 다를 거고 굉장히 암울한데 왜 학교와 정부와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너무 절망을 해서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다가 빵이어야죠.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서
금요일마다 학교를 빠지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요. 1인 시위를. 그랬더니 어른들이 와서 그랬죠. 야, 학생의 공부는 공부인데 학교로 돌아가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기후과학자가 돼서 해결하고 되지 않겠니? 얘기를 했는데 툰베리는 그래서 될 게 아니다. 기후위기는 너무너무 큰 문제고 나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했더니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작년 9월 21일 날 전 세계 기후운동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한 7천 명 정도가 이제 모였고요. 전 세계에서 7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뭐 시드니나 베를린 이런 데서 몇십만 명이 나올 정도로 이게 호응이 얻었고 우리 모두의 일로. 그래서 여전히 미온적이 유엔하고 각국 정부한테 촉구를 하는 거죠. 계획을. 이게 툰베리고 이게 영국의 멸종저항이라는 단체인데 아까 그 지질학적으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6번째 대멸종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멸종에 저항한다는 뜻이 이제 단체명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시위를 할 정도로 한국은 이렇게 기후위기 선생님들 결성돼서 각 지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지역 행동을 지금 조직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같이 모이는 게 굉장히 제약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여하튼 뭐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후 위기와 경제사회적 문제를 재미없겠죠. 사회적 경제적 재미없는 건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환경하고 경제, 환경하고 일자리가 서로 충돌했죠. 말하자면 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환경 보호는 우리나라 아예 안 돼. 우리가 수출도 하고 뭐 그 경쟁력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런 얘기하면 우리 경쟁력 떨어져.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그렇게 않다는 거예요. 이 스턴 보고서라는 거를 보면 빨리 기후변화 대응을 시작하면은 비교적 적은 돈을 써서 기후변화도 막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가 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GDP의 몇 배를 쓰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쓰더라도 오히려 기후변화를 막지도 못하고 경제도 점점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이제 쭉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바뀌게 됐죠. 기후변화는 여러 노동시장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되는 규제들의 영역도 있어요. 아까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약속했던 걸 못 지키면은 욕만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난만 받는데 그러다 그걸 끝이 아니에요. RE100, 리뉴어블 100%라는 캠페인이 국제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뭐냐 하면은 어떤 기업이 쓰는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에서 만든 걸 쓰겠다는 거예요. 더 비싸더라도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보다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 전기 100% 쓰겠다. 그거를 구글이나 애플, 테슬라 같은 큰 첨단 기업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도 안 따라가면 바보가 되는 거죠. 외면을 받겠죠. 또 하나는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유럽 바깥에서 만들어진 제품도 유럽 시장으로 들어올 때는 그 제품 생산 때 얼마큼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계산을 해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아무리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주 노동력을 포함해서 당장은 저렴한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전기를 써서 싸게 제품을 만들어도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있고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겠죠. 재생에너지랄지 건물에너지, 효율화에너지, 서비스 같으면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석탄화력 관리랄지 뭐 여튼 여러 가지 화석연료, 옛날 산업들을 줄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환경적으로 해로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 업종, 지역이 녹색 경제, 지속 가능 경제나 공장으로 바뀔 때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그 토니 마저스라는 노동운동가가
처음 창안하고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된 개념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녹색 경제에서. 왜냐하면 특히 그 재생에너지는 지역 분산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네에서 만들어지고 관련 사람도 동네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순탄하게 되느냐는 거죠. 특히 이 회색 산업, 검은 산업에서 이렇게 미래의 녹색 산업으로 평화롭게 갈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이 녹색 분단이 너무 쫙 깔리면 이 깔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프로그램 잘 면밀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부정이 많을 겁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가 엄청 많죠. 당진, 태안, 고력, 서천. 이런 데는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지만 오지가스 배출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역 경제도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을 거고 지자체도 여기서 제법 지방세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량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지역을 지원 기금을 받거든요.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폐쇄를 할 경우에 그러면 이게 다 구멍이 나겠죠. 일자리도 없어지고 지방 정부 수입도 줄어들 겁니다. 물론 이게 이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이 발전량이 차이가 나니까는 지방세도 줄어들 것이고 여기 일했던 노동자들 그대로 재생에너지로 일할 수 있느냐? 송배전은 비슷하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석탄화력 발전소를 복합가스화력으로 바꾼다고 치면 운전 자체는 비슷해요. 한전 자회사 직원들이 하면 되는데 석탄을 분쇄하고 그 김용균 그 노동자 그 했던 일이죠. 저기다가 투입하고 타고 남은 석탄 그 회 처리하고 요거는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이 하던 일인데 가스는 그런 게 없죠. 파이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요 통영의 폐쇄된 조선소예요. 조선소에서 풍력 투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단조 용접해서 큰 크레인으로 이게 조립하고 갔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문제는 한국 해상풍력이 좋은 데는 신안 군산 앞바다 쪽하고 그 부산 경주 앞바다 쪽이거든요. 그런 쪽에 해상풍력이 설치가 될 경우에 이 통영하고 창원의 조선소 일자리가 그대로 옮겨갈 수가 있느냐? 용접 노동자는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 경제가 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그 매칭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으면 여기도 광주형 일자리 얘기 있잖아요. 근데 광주형 일자리가 소형 SUV 중심으로 촬영이 됐는데 이게 좀 친환경차가 안 된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봤는데 좀 아쉬움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가솔린 디젤차를 수소차나 이 전기차로 바꾸는 건 대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거를 이제 가타시스로 바꿔야 되는 건데 가솔린 디젤차의 부품이 3만 개 정도 들어가면 전기차는 14,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엔진하고 이 변속기 자체가 없죠. 그냥 배터리랑 모터랑 타이어만 있으면 사실 됩니다. 그 다음 휴대폰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전기차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부품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노동자도 덜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핵심 이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는 큰 지장이 없어요. 전기차로 바뀌도. 왜냐면은 정년 퇴직으로 인한 이 인원 축소가 자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점점 줄여나가면 되는데 이 엔진 변속기만 부품 공급하던 협력업체들은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협력업체들은 노조도 보통 약하거나 얼마 타격이 있을 때도 조사가 덜 되어 있습니다. 창원의 부산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종합
발전 설비를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술이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려워졌다고 3조 원 정부 자금이 투입이 됐고 노조에서도 원전 다시 해라. 울긴 3, 4억이라도 다시 지어라. 왜냐하면 원자로 헤드 경납 용기 같은 걸 공급을 하거든요. 노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진 거는 원전 매출 비중은 16%밖에 안 됩니다. 석탄 화력이 50% 되거든요. 근데 파리 협정 이후에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안 지어지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된 거예요. 두산중공업도. 근데 엉뚱하게 이렇게 원전 재개하라고 하면 사실 오히려 해결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국내 산업 비중도 크고 지역 경제 영향도 큰 곳들에서 이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하느냐 이제 한국의 정의로운 정책 또는 그린뉴딜 정책에서 이제 소화를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지도를 지역상황 요게 세계일보 지지난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 총생산 대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그럼 그걸 줄여야 되면 그만큼 지역 경제에 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도를 표시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쪽 그 화력발전소 많은 데들. 전남은 전체로 보면은 광양 제철도 있고 여천공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선소도 있고 군산 그다음에 저기 영암 이런 데들 영향 때문에 지역 경제력에 비해서 예상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는 다행히 빠졌는데 조사를 다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하얀 배들이 피해가 없다는 걸 절대로 아는 겁니다. 그 계산을 잘 해야 될 예상을. 그리고 합산을 해보면 리스크 순위가 나오는데 당진, 보령, 태안, 거제, 울산 이런 데가 리스크가 같고 사실은 제일 전기 편하게 쓰는 서울의 주요 구들은 제일 리스크가 작아요. 그것도 불평등의 문제인 거죠. 근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를 예상을 하고 이제 국가 산업계획, 지역 산업계획 이런 것들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돌파구로서의 그린뉴딜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김영선 선생님 얘기 자세히 하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코로나 얘기를 조금 따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죠. 도시 풍경들이 바뀌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방콕에서는 원숭이들이 막 뛰어나와요. 미국에서는 막 큰 부사선도 도심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자체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어떤 연관은 좀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런 이런 비슷한 감염병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많아진다라는 어떤 보고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의 매개가 되는 야생동물이 생태계가 자꾸 수비 파괴가 되고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 서식처에서 이제 쫓겨나서 인간하고 섞이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갑하고 박쥐가 뭐 우한시장에서 팔렸네, 우리가 쌀만 먹었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협소하게 보는 거라는 겁니다. 중국 매미 아시나요? 꽃매미. 예, 얼룩덜룩한 거. 그게 왜 중국 매미냐면 중국 남방 쪽에 많이 사는 매미인데 이 땅 속에서 5, 6년을 지내는 게 아니라 걔는 이제 이렇게 가을에 얘네들이 알을 낳으면은 봄부터 깨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울지 않는 그런 꽃매미 종류죠. 근데 그래서 얘는 이 약충일 때부터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이 복숭아나 뭐 포도나무 진도 빨아먹고 이제 배설물이 그름병을 일으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1970년대 후반에 서울 관악산에서 발견됐다 그래요. 근데 얘가 가죽나무를 좋아하는데 가죽나무가 한반도가 온난화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는 다시 이게 꽃매미가 많아진 거예요. 자생종 토착화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꽃매미는 징그럽기는 해도 그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또 작은 뭐 이런 곤충류 같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병원 매개체들이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풍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특정 지역에 있는 병인데, 근데 정작
그 동네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동네에 산 사람과 동물, 가축들은 면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호미미가 넘어오듯이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면 면역력이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 시베리아 동토층에는 바이러스가 몇만 년 동안 잠들어 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녹음에서 풀려나면은 인간은 처음 접해보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상승하고 습도가 상승하니까는 병원도 증식하기가 좋고, 반면에 사람하고 동물들은 몸이 허해지죠. 고온 따뜻하면. 그러니까 더 이제 병이 걸리시고, 그래서 더 여러 가지 변이가 되는 그 질병들이 더 자주, 더 크게, 또 사람들은 더 이 세계화하고 접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잘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러한 감염병들을 우리는 계속 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뉴노멀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또 하나의 우리의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어떤 고통이 하게 추가되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대기질이 개선됐죠. 코로나19로 이제 딱 공세가 되니까. 여러분, 이거 미세먼지 지도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인공위성에서 안 보여요. 사실은. 그걸 이제 데이터를 갖고 그래픽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 그 인터넷에서 미세먼지 지도라고 중국 빨리다 이렇게 떠도는 거 사실은 가짜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 질소화합물을 모델링한 건데, 우한에서 제일 많이 공세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꼭 줄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인도 북부에서 히말라야가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 보였거든요. 몇십 년. 그런데 다시 동세가 풀리고 공장이 돌아가고 자동차 이동이 많아지면 이건 금방 이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산업 생산을 조정을 하거나 이동을 줄이면 미세먼지든 질소화 산화물이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좀 간접 경험을 하게 됐죠.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 변화인데 온실가스 줄었거든요. 중국 같으면은 이 우한 봉쇄가 한창일 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정도가 줄었대요. 배출량이. 근데 1년으로 치면 한 1% 정도 돌아가면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지금 이 락다운 봉쇄 때 뉴욕은 10% 정도 줄었고 파리는 72% 줄었대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하면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어도 근처에 계속 돌아가는 스타워를 배출구가 있으면 별로 안 주겠죠. 파리는 관광객이 없어도 되게 주는 거예요. 관광객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그것 때문에 배출되는 이동이 엄청 많아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5% 정도 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보면은 세계사에서 큰 고비가 있을 때마다 배출이 줄다가 금방 다시 늘어났어요. 1920년 직전에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죽었는데 이때 이렇게 배출이 줄다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대공황 때도 그랬고요. 2차 대전 끝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때부터 굉장히 구조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세탁기, 냉장고, TV, 승용차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부터 해서 유럽으로 이제 이 끄트머리에 이제 한국도 합류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늘어났고 1차, 2차 석유파동 때도 줄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할 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 1.5도 특별보고서 그래프 기억나시죠? 온도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온실가스 배출은 이렇게 줄어졌는데 지금 준 거는 구조적으로 준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국면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뭐 빵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가 뿌리가 같고 결국 대응도 불필요한 산업 생산과 이동을 줄이고 온실가스도 길게 줄여 나가고, 그러니까 원인하고 뿌리 해법이 다 같아요. 같은데 당장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 뒤로 밀리고 있죠.
사람들이 뭐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가고 막 이러는데 심지어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열심히 해온 유럽에서도 아우 그 기후위기는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일단 코로나 대응합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나 법 제도가 그런 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 그 올해 11월에 그 영국 글래스고에서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게 파리 협정이 2015년에 타결이 됐지만 발효는 내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변화된 상황도 있었고 전 세계적 기후 행동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실은 파리 협정 전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1년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구체적인 논의를 못하고 파리 협정이 발효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코로나 걸렸다가 나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심각하게도 얘기를 할 기회는 됐는데 공간이 없어져서 그 유엔 사무총장이 되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코로나19 위기 다음에 다가온 경제 위기가 있고 잘 보이지도 않는 이빨만 보이는 기후 변화가 있고 그 영화 포스터 패러디한 건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요 코로나라는 파고만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좀 행복해질까 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기후변화의 파고가 있지. 그래서 코로나19 봉쇄 때문에 지구가 더 푸르러지면 좋겠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장기적인 기후 위기 대응은 점점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거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구나. 지금 그래서 이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 대응까지 여러 가지 좀 해법들이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그린 뉴딜은 그 녹색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불평등도 줄이는 이런 것이고 예전에 녹색 성장을 계속하면서 성장과 소비를 계속하면서도 이렇게 좀 이 일정하게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 대응을 하자는 것이었고, 근데 그걸 이 높은 생산성과 소비를 유지하면서 과연 의미 있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느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집합도 있지만 여집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여집합이 있다, 상충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케이트 레이버슨 경제학자의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매년 GDP가 3~4% 정도 성장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되고 그 산업도 안 되니까는 세금도 안 들어오고 모든 게 잘 안 돌아간다라는 게 경제학자 또는 정책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3~4% 안 되면 우리는 큰일 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사실은 몇 년 안 됩니다. 우리가 30~4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도넛의 그림은 뭐냐 하면은 안쪽 고리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조금도 못 미치면 인간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이 부족하거나 식량이 부족하거나 교육이 제공이 안 되거나 평화와 정의, 정치적 발언권, 성평등, 주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인간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을 포함해서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이 안쪽 동그라미는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것도 충족이 안 된 나라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바깥쪽 고리는 오존 침하계,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그 질소인의 축적, 담수고갈, 생물 다양성 일정한 지구적인 한계가 있는데 요거를 초과하면은 이 생태계의 이 구조가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심지어 이것들은 정확히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도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모르는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의 사이 이 도넛의 면적이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고 경제 규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GDP가 계속 늘어나고
그 그래프만큼이나 이게 그 어떤 경제 정책, 산업 정책, 사회 정책에서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전환 관계. 무지 간단한 그림인데 보고 나면 이거 되게 그럴듯하네 그런 그림입니다. 그 조금만 그 몇 가지 더 보셨으면 하는 책들입니다. 그 파란 하늘 빨간 빛 이거 조준호 박사님 쓰신 책이고 이건 과학적인 얘기부터 어떤 뭐 에너지, 산업 이런 걸 주로 담고 있고요. 1.5도 그래서 특별히 함께는 어떻게 그 기후 변화의 일들을 겪고 있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 영역별로 다 좀 잘 하고 있고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기업 이 책은 그러니까 영어로 This changed everything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This 기후 변화라는 현상, 그 현상에 대한 인식, 현상을 극복하고 대응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실천, 그 This가 everything,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관행이나 제도나 어떤 삶의 방식 모든 거를 바꿔야 된다는 걸 알려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마지막 책은 제 연구소에서 만든 책이라서 몇 년 되긴 했는데 그래도 꼭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옆에서 너무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런 것들을 그래도 담고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뭐 따로 얘기할 건 없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는데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37분 정도 됐는데 한 10분, 12분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뭐 질문이 있으신지 못다한 얘기를 조금 더 좀 까먹은 얘기나 했으면 기회가 될 것 같고 제가 충분히 좀 설명하지 않았거나 좀 잘못 설명하고 있으면은 좀 지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사람은 먼저 손을 좀 잘 안 들죠. 끝날 때마다 나중에 질문이 몰리는데 혹시 어느 분 먼저 좀 말씀하실까요? 없으면은 제가 이제 또 준비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거니까. 결국은 아까 플랜 드로우다운에서는 에너지가 전부는 아니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고 이 골고루 산업에서의 그 전환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온실가스를 가장 직접 배출하는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것, 그 다음에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도 점점 많이 드는 핵발전을 대체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과제일 텐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원자력이 한 30% 되죠. 설비로는 27% 정도 되고 근데 가동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발전 비중으로 30% 정도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5%도 안 되죠. 그리고 화석에너지가 그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들의 에너지 정책은 이랬습니다. 계속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건데 발전소를 지으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석탄화력은 한 4, 5년 걸리고 핵발전소는 1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10년 넘게를 예상을 해갖고 발전소가 부족할 것 같으면 미리 지어놔야 돼요. 근데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석탄화력을 많이 늘릴 수는 없고 한국이 재생에너지가 3년이 바다고 산지가 70%고 이라고 재생에너지 못 늘린다라고 단정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뭐 독일이 한국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햇볕도 적죠. 바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바다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도 독일은 22%까지 재생에너지 늘렸거든요. 근데 여하튼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주민들 반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선 재생에너지가 안 늘어난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럼 남은 건 뭐냐? 원자력을 늘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갖고 핵발전 줄이자, 석탄발전 줄이자 그러면 그 기사에 댓글에 달리잖아요. 야, 촛불 켜고 살래. 원시집으로 들어갈 거냐 막 이렇게. 근데 잘 따져보면은 자, 침착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에너지 수가 늘어날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수요 관리와 효율화를 해서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다. 근데 그 양이 신규 원자력 발전량과 같다 치면
그럼 새로 원전을 추가할 필요가 없겠죠. 여튼 중단을 하든 취소를 하든 하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안 늘어난다고 가정했는데 우리도 독일처럼 해갖고 뭐 15% 20% 늘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노후 원전의 발전량과 같다고 치자. 그럼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 안 해도 되겠죠. 폐쇄한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빨리 전기가 부족할 때 빨리 가동을 할 수 있는 이 가스 활용, LNG 발전 같은 걸 당장은 비싸더라도 늘리면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이 가능하고 이게 점점점 늘어나면은 이 독일처럼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2030년이 될지 35년이 될지는 몰라도 이걸 목표로 하는 거랑 이걸 목표로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이 그림은 제가 후쿠시마 사고 나고 2011년에 제가 이렇게 그려봤던 그림인데 사람들을 보여줬더니 되게 그럴듯하다고 해갖고 여기 책에도 실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응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게 아니라 이걸로 개념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줄어든 게 실제로는 2080년대까지 점점 너무 늦게 줄어든다는 거고 석탄, 석유가 줄어드는 계획도 굉장히 미진하다는 거고 수요관리 효율화 계획도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이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늘리기로 했다고는 했는데 뭐 새만금 이런 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발목 상대 상정벽해가 될 정도로는 못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개념은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이 사이에 너무 많은 이 앞으로 경제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2050년 배출 제로 그 다음에 2030년까지 40% 줄이려고 하면은 이런 그림이 10년 안에 실현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 내용이 그린 뉴딜에 담겨야 됩니다.